양력 1397년 5월 15일. 훗날 스승의 날로 지정된 그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도. 훗날 우리가 세종대왕이라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은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위와는 거리가 먼 셋째 왕자였고 조선은 이미 장남 양령을 세자로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종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흔히 알려진 것처럼 형 양령이 정말 동생을 위해 왕위를 양보한 걸까요? 오늘은 교과서 밖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세종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방원은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지만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그를 세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번째 왕비 신덕왕후에게서 낳은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죠. 그 뒤에는 개국 공신 정도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방원과 정도전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이방원은 언제 자신에게 칼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세 아들을 각기 다른 곳에서 키웠습니다. 장남 양령은 외가로, 둘째 효령은 측근 홍영리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셋째 세종만은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갓난아기였기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키웠죠. 그로부터 얼마 뒤 정도전이 사병혁파를 주장했습니다. 명분은 중앙군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방원이 보기에 그 속셈은 자신의 군사력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먼저 움직였고 정도전을 처단했습니다. 이후 형을 잠시 왕위에 올렸다가 곧 자신이 직접 왕위를 가져오니 그가 바로 태종입니다. 권력의 피냄새를 몸소 겪은 태종은 자신의 아들들이 왕위를 놓고 싸우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8살이 되던 해 곧바로 장남 양령을 세자로 책봉했죠. 하지만 태종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양령이 왕이 되기에 충분한 그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령은 공부보다 매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하가 제발 수업을 들으라고 간청하면 지금은 아프니 저녁에 듣겠다고 미루고 저녁에는 또 핑계를 대며 듣지 않았습니다. 대학연이라는 책 하나를 끝마치는데 무려 6년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은 양령을 압박하기 위해 특이한 방법을 썼습니다. 세자를 직접 벌줄 수는 없으니 대신 그를 모시는 내시들의 종아리를 쳤습니다. 나중에는 세자 가까이 있던 노부의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죠. 화가 난 노부가 이것이 왜 소인의 죄입니까? 하라며 양령에게 따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양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 밥풀을 흘리면 태종이 농부에게 고맙지도 않느냐고 나무랐고 양령은 점점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양령과 정반대였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어 건강을 해칠까봐 책을 압수해야 할 정도였고 한 번 읽은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많이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장의 뜻을 깊이 새기며 몸소 실천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연회에서 태종은 신하들에게 양령이 아닌 세종이 쓴 글씨를 꺼내 자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무심코 드러낸 비교였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양령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세종에게도 단점이 있었다면 운동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냥에는 아무런 흥미도 없었죠. 무인 가문의 자손 중에 사냥을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태종이 신기해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양령은 이 점을 파고들어 아버지에게 세종이 용맹하지 못하다고 고자질했습니다. 태종은 즉시 세종을 두둔했습니다. 비록 용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큰 일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는 세종에 견줄 사람이 없다고요. 세종은 형의 방탕한 행동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양령이 옷을 잘 차려입고 신하에게 내 차림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곁에 있던 세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바로잡으시고 그 후에 용모를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양령은 당황했고 옆에 있던 신하도 감탄하며 세자에게 이 말을 잊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양령이 누나의 남편 집 첩을 탐하자 세종이 나서서 친척 사이에서 이런 행동이 옳습니까? 하라고 따졌습니다. 세종의 올바른 말에 양령은 크게 분노했고 그때부터 세종을 속으로 꺼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원경왕후는 두 아들 사이를 걱정했습니다.
세자가 세종의 직언 때문에 무안을 당하고 화를 내고 있으니 훗날 형제 사이가 갈라질까 두렵다고 했죠. 하지만 세종의 충언에도 양령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양령에게 세자 자리에 너 말고도 앉힐 사람은 많다며 경고했지만 양령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양령 주변에는 구종지, 구종유, 구종수 형제가 들러붙어 맛있는 음식과 새로운 여자들을 끊임없이 바쳤습니다. 그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요. 구종수는 급기야 궁궐의 담까지 몰래 넘었고 이는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양령은 어리라는 유부녀를 눈에 들였습니다. 남편이 있다며 거절했지만 양령은 보물을 보내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마음을 사려 했습니다. 어리가 끝내 거절하자 결국 그녀를 강제로 자신의 궁에 끌어들였죠. 이를 알게 된 태종이 경노하며 세자 폐위를 선언했지만 주변 신하들이 말려 일단 어리를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령의 편에 섰던 구씨 형제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갔음에도 양령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어리를 다시 불러들였고 장인 김한로의 집에 숨겨두었으며 결국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아이의 유모를 구하다 소문이 퍼지며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김한로는 벼슬을 빼앗겼고 어리는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양령이 태종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낸 것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도발적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첩을 궁으로 다 끌어들이시면서 왜 저는 안 됩니까? 어리를 내보내지 않은 것은 그녀가 밖에서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 불쌍히 여긴 것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태종도 여자 문제에 있어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태종은 첩을 많이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령의 편지는 사실상 아버지에게 당신도 같은 사람 아니냐고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반역박성 문구까지 담겨 있었죠. 편지를 받은 태종의 첫 반응은 황당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자의 잘못을 덮어주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원망을 사다니. 신하들은 모두 세자 교체를 주장했고 끝까지 양령을 두둔하던 신하 황희는 귀양을 보내졌습니다. 원경왕후도 장남을 지지했지만 태종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령은 세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태종이 지어준 양령이라는 이름에는 세자에는 맞지 않았지만 대군으로서 편안히 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자 폐위 후 태종은 둘째 효령과 셋째 충령, 즉 세종을 저울질했습니다. 효령은 몸이 약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반면 세종은 천성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해 춥거나 더운 날에도 밤새 책을 읽는다며 세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세종에게는 또 하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갑자기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사실 이는 태종이 즐겨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누가 가만히 있는지 살핀 뒤 가만히 있던 신하에게는 꼬투리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태종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세종의 장인이자 영의정인 시몬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이 명나라로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배웅했다는 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태종은 세종이 강한 왕권을 행사하려면 처가 세력이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시몬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세종은 아내 소헌왕후 심씨를 깊이 아꼈습니다. 12살의 아내를 맞은 이후로 오고 갈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서 맞고 배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아내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날 세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시몬에게 사약이 내려진 그날 세종은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일부러 연회에 참석해 신하들과 춤을 췄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지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태종은 이 모습을 보고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줘도 된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덕분에 소헌왕후는 왕비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세종이 처음으로 한 일은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가 있자 세종은 말했습니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도 조세를 거두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다.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줘도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인데 어찌 굶주린 백성에게 조세를 더 부담시키겠는가.
세종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집현전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원래 집현전은 고령의 학자들이 자리를 차지한 유명무실한 기관이었습니다. 세종은 이곳을 젊은 관료들이 자유롭게 연구하는 공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했고 다른 관직도 겸할 수 있게 했으며 경연에 직접 참석해 왕과 토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젊은 학자들은 임금의 눈에 들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했고 고위 관료들도 뒤처지지 않으려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은 솔선수범의 사람이었습니다. 집현전 학자 신숙주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잠이 들자 세종이 직접 자신의 골룡포를 덮어줬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집니다. 세종 본인도 하루 5시간만 자며 일했다고 합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흔히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세종이 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 내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신하들은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면 중국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한자 대신 새 문자를 쓰면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두라는 표기법이 이미 있으니 새 문자는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죠. 하지만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것이라 최소한의 한자 지식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천민들은 이두조차 읽지 못했죠. 세종은 백성들이 법을 알지 못해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처벌받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으니 법을 알 수 없고 법을 모르니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것. 그런 백성에게 법을 어겼다고 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홀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학자들을 끼고 진행할 수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이 세종 혼자의 작업이었다는 증거는 2가지입니다. 세종이 공표하기 전까지 어떤 공식 기록에도 훈민정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세종 때 편찬된 모든 책에는 참여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훈민정음만은 임금이 친히 28자를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훈민정음을 완성한 뒤에야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를 활용해 중국 서적의 발음을 달도록 했습니다.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을 시켜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었고 박연을 통해 우리 고유의 악기를 정비했습니다. 정인지를 통해 세법을 개정했고 김종서를 북쪽으로 보내 여진족을 몰아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세종에게 단 하나의 단점이 있었다면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어 눈병을 얻었고 운동을 멀리해 하체가 약했습니다. 풍지를 알아 온천 치료가 필요했지만 자신의 행차가 백성에게 폐가 될까봐 꾹 참았습니다. 죽기 3일 전에도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날도 모든 일을 물 흐르듯 처리하며 세밀하게 살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세종은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이 승하한 뒤 양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종은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세종이 형 양령을 누구보다 아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태종은 주상의 효도와 우애가 지극하여 형제가 함께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니 나는 근심이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상대로 세종은 양령을 끝까지 감쌌습니다. 양령이 지방 수령들에게 접대를 받고 기생을 동원한 잔치를 벌여 논란이 일었을 때도 신하들이 수령들을 벌주어야 한다고 청하자 세종은 형을 접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막았습니다. 양령이 사냥을 하겠다고 하자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세종은 형이 심심해서 그러는 것뿐이라며 두둔했습니다. 세종이 형을 그토록 감싼 이유는 그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원래 양령대군의 자리였다. 오늘날 내가 대신하여 백성들로부터 봉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세종의 마음 한켠에는 이 자리가 원래 형의 것이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령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 이해의 첩을 빼앗았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첩을 빼앗긴 이해는 화병이 생겼고 주정을 부리다 사람을 죽이게 되었으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양령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사냥을 즐기며 살다가
1462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다 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양령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양령이 동생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하고 방탕하게 굴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봅니다. 효종의 정통성 논란이 불거졌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장자가 아니어도 적장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령의 양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의 기록은 분명합니다. 양령은 스스로 왕위를 양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결단으로 세자 자리에서 내려왔고 그것에 분노하며 세종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그런 형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 왕은 스스로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백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세종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훈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미안함을 안고 아픈 몸으로 끝까지 백성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